학생들 그룹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귀신을 보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귀신은 하얀 얼굴과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을 무섭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 귀신은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상황이 해결된 것은 한 문맹의 노인이 등장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노인은 양을 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귀신과 이 노인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사건이 정말 미신 덕분에 해결된 것일까요? 양치기 문맹 노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얘기를 함께 알아보시죠. 그 전에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번 사건은 중국 베이징에서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한여름 늦은 밤, 몇몇 대학생들이 창백한 얼굴로 공포에 질린 채 베이징 하이덴 구 경찰서로 달려와 끔찍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귀신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귀신은 빨간 머리카락, 하얀 얼굴, 그리고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어 매우 두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귀신을 마주한 순간 그것은 으르렁거리며 위협했고 학생들은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 귀신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도망치려 했을 때 그 귀신이 갑자기 그들 옆에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다시 크게 으르렁거리자 학생들은 모든 가방을 내팽개치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그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고 갑자기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학생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지갑은 사라지고 책과 노트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 사건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전까지 귀신을 보았다는 신고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얘기는 비논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기이한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순간 이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한 경찰관은 그런 얘기를 믿지 않고 그들을 격려하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야 귀신 얘기를 믿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모두 대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이 어떻게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사실로 믿을 수 있었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은 또다시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붉은 머리 귀신을 보았다는 신고였습니다. 신고자는 너무 무서워 도망쳤고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서 지갑을 확인했을 때 지갑 안에 돈이 사라지고 빈 지갑만 남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귀신으로 변장하여 겁이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돈을 빼앗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게 신속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수색을 진행하고 하이덴구 주민들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들과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귀신이 어디선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밤 십시경 한거리 모퉁이에서 그 귀신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민은 그 시간에 10km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같은 귀신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영화에서처럼 순간 이동 능력을 가진 귀신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한 경찰관은 누군가 귀신으로 변장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하며 사람들을 겁주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가 1972년이었고 베이징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정부 관료나 부유층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붉은 머리 귀신이 목격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용한 단서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상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역 치안 담당팀은 심야 시간에 더욱 강화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고 모든 일이 정말 귀신의 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찰들은 귀신이 자신들이 조사를 진행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일부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탐정들이 여러 장소를 순찰했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붉은 머리 귀신을 보았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점점 더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몇 개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들은 누군가가 귀신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겁주고 돈을 빼앗으려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귀신이 특정 장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경찰이 그들을 잡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관들을 평범한 시민으로 변장시켜 귀신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 믿었고 이제 필요한 것은 그저 귀신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머리 귀신은 마치 경찰의 함정을 알고 있는 듯 그들이 매복해 있는 장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베이징 경찰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귀신은 경찰과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행동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장소에 단 몇 분만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언제나 어수선하게 흩어진 발자국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 하룻밤 사이에 두 곳에 동시에 나타나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며 경찰이 어느 장소로 가든 이미 귀신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경찰은 점점 지치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 경찰 간부가 범죄 수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전문가는 과거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많은 성과를 냈고 경찰 내부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상부의 승인을 받은 후 경찰은 내몽골로 가서 그 전문가를 베이징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 한 농부 할아버지였으며 심지어 매우 알아듣기 힘든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문맹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유린으로 내몽골의 치펑 지역에서 양을 치며 생계를 이어가던 노인이었습니다. 몇몇 신참 경찰관들은 이 할아버지가 과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덴 구 경찰서장은 그들에게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마유리는 젊은 시절부터 내몽골에서 수많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큰 존경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과거 얘기를 들은 경찰들은 너무나 감동하여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유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2살 때 그는 근처의 한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밥을 얻어먹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집안일을 도맡아야 했으며 이후에는 집주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유리는 이 양치기 일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양을 몰고 다니던 곳은 광활한 초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초원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원이 너무 넓어서 양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일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심하게 얻어맞고 굶어야 했습니다. 양을 더 많이 잃어버리면 주인은 그를 빚쟁이로 만들고 나중에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가난한 아이들이 부잣집에 평생 빚을 지고 머슴살이를 하며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유리는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추적 기술을 스스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닌 적도 없고 글자를 읽을 줄도 몰랐지만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의 크기, 체중, 털 색깔, 발굽 자국의 깊이와 같은 물리적 특징을 관찰하고 비교한 결과 그는 양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떼를 몰 때 양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냈습니다. 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유리는 흔적만 보고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을 관찰하면서도 그는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발자국 하나만으로도 그는 그 사람의 성별, 키, 체중, 심지어 신발의 브랜드와 재질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누군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마유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양을 성공적으로 찾아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의 명성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일부 부자들은 그에게 추가로 보상을 제공하며 양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유리는 자신의 양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잃어버린 소, 말, 양 등을 찾아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발자국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발자국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키와 체형을 추정하고 심지어 신발의 브랜드와 재질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명성은 츠펑 마을을 넘어 전체 츠펑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양치기 노인이 아니라 뛰어난 흔적 추적 전문가로 여겼습니다. 1959년 한 공급 및 마케팅 협동조합이 강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오랜 시간 범인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그저 희미한 몇 개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다른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누군가 마유린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양치기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제안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자 마유린은 단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습기 찬 땅 위에 찍힌 발자국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아직 아무 말도 꺼내기 전에 마유린은 단 몇 초 만에 자신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이유는 두 명이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이며 한 명은 키가 약 165cm, 다른 한 명은 약 170cm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몇 개의 발자국만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유리는 단순히 발자국을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땅에 남아있는 흔적을 따라 경찰을 한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경찰은 마유린의 능력만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자국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더 발전된 추적 모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유린은 여러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며 점점 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이었지만 그의 추적 능력은 경찰에서도 인정받아 특별인재 예비팀의 일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차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유리는 발자국을 통해 키, 체형, 몸무게, 그리고 걷는 습관까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일반적인 전문가들도 수십 년간 연구와 경험을 쌓아야만 겨우 터득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현장의 단서를 분석한 후 마유리는 범인이 도망친 방향과 그들이 숨은 장소를 빠르게 추론했습니다. 그는 범인들이 사건 현장에서 불과 1시간 거리의 앞산 비탈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경찰은 즉시 팀원들을 이끌고 마유린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산비탈에 있는 한 주민의 집에서 2명의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된 범인들의 신체적 특징은 마유린이 예측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유린은 경찰의 사건 해결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찰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그는 항상 분려와 단서들을 바탕으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추론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그를 특별수사요원처럼 대우하며 사실상 정식 경찰관처럼 여겼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마유린에게 경찰에 정식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 없었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츠펑시 공안학교에서 그의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고 상부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츠펑시 공안국 형사경찰대의 경찰 연수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문맹인 그가 정식 경찰관으로 임명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 제복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달 33위안과 50센트의 월급을 지급받으며 경찰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여러 크고 작은 사건에 참여하면서 발자국을 식별하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발자국의 무게, 걸음걸이, 보폭, 그리고 다른 세부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람의 신체적 특징과 움직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발자국만 보고도 성별, 직업, 체형, 나이,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까지 추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유린의 명성은 내몽골을 넘어 랴오닝, 허베이, 허난, 산시, 산둥, 산시성, 상하이, 난징 등 중국 전역의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지역의 공안국에서는 그에게 사건 해결을 요청하거나 발자국 사진을 보내 그의 분석을 받곤 했습니다. 1964년 중국 공안부는 마유린을 베이징으로 초청하여 발자국 추적 기술에 관한 교재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실습을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그의 비범한 재능은 공안부 지도자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시와 공안국으로부터 모범 시민으로 선정되었고 내몽골 공안국으로부터 추적 전문가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난징에서 대규모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매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현장에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고 단 한 개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여러 탐정과 수사관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결국 마유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마유린은 그 발자국을 세심하게 분석한 후 범인의 키와 나이를 정확하게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범인이 군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군복무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유린의 배경을 알게 된 후 베이징 하이덴구의 몇몇 젊은 경찰관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혼란스럽게 얽혀있는 발자국을 본 후 강력한 추리 능력을 발휘해 범인이 한 명이 아닌 두 명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모두 키가 약 170cm이고 나이가 20세 전후이며 외모가 거의 똑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차이점은 성격에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은 대담하고 사납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고 다른 한 명은 게으르고 소심한 성격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마유린이 이러한 분석을 내놓자 다른 도시에서 그의 명성을 잘 알고 있던 몇몇 경찰관들은 그의 말을 신뢰했지만 베이징 경찰 중 일부는 여전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발자국, 키, 체형만으로 어떻게 사람의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유린은 인내심을 가지고 특수수사팀의 경찰관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겉보기에 매우 비슷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며 그중 하나는 발자국이 깊고 선명했고 이는 그 사람이 발 앞부분으로 먼저 힘을 주며 땅을 밟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결단력이 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른 발자국은 얕고 무겁지 않았고 그 발자국의 주인은 발등 쪽을 먼저 사용해 힘을 주며 걸었으며 발을 질질 끌 듯 걷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유린은 이 사람이 소극적이고 게으른 성격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추론에 대해서는 발자국의 차이가 매우 미세하며 키와 체형이 거의 동일한 경우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특징은 동일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쌍둥이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유린의 분석을 들은 후 특수수사팀은 수사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은 츠펑과 달랐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은 유동인구가 많고 땅이 빨리 굳기 때문에 발자국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마유린은 그들의 발자국만 보면 바로 알아볼 수 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이징에서 가장 사람이 붐비는 장소인 이화원 입구에 몇 날 며칠을 앉아 기다리며 두 붉은 머리 귀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마치 바늘을 건초 더미에서 찾는 것처럼 그들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그곳에서 앉아 기다렸지만 찾고 있던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특수수사팀은 이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찰팀을 구성하여 하루 종일 순찰을 돌며 의심스러운 발자국을 발견하면 마유린에게 분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이덴구의 서쪽 거리를 순찰하던 3명의 수사관이 2명의 붉은 머리와 초록 눈을 가진 외국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지만 허가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전거 뒷좌석에 앉은 남자는 철제 막대를 손에 쥐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매우 수상해 보였습니다. 수사관은 즉시 자전거를 멈추고 두 사람에게 다가가며 큰 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두 남자는 수사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전거와 철제 막대를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이 갑자기 도망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추격에 나섰지만 한참을 쫓아간 후에도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세 명의 수사관들은 두 남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유린에게 현장으로 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유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단번에 이 두 남자가 그동안 수배하던 붉은 머리 귀신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발자국이 아직 새 것이었기 때문에 마유린의 추적 능력이 즉시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분필을 들고 발자국이 보일 때마다 원을 그려 표시하며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는 갈대밭, 복합 주거지, 외국인 거주 지역 등 주요 지역에 표시를 남기며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주택의 층에 위치한 방 앞에 이르렀고 그곳이 두 형제가 머무는 곳임을 확신했습니다. 형제들이 매우 빠르게 도망쳤던 것을 감안하여 경찰은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그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유린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들고 경찰관을 향해 발포하여 한 명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경찰은 더 이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즉시 총을 쏴 형을 제압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려움에 떨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그들이 혼혈 쌍둥이 형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프랑스인이었고 어머니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형은 과거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이후 사회에 대한 깊은 불만과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의지가 약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형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형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던 동생은 형을 따라다니며 귀신으로 변장해 사람들을 겁주고 재산을 훔치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이징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붉은 머리 귀신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마유리는 베이징 공안국의 특별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절도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중대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하며 경찰 수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마유리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경찰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1981년 1월 75세의 나이로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 몇몇 방송국에서는 그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신의 눈과 신의 눈 마유린을 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의 얘기를 바탕으로 한육부작 드라마 신의 눈 제작되었습니다. 양치기 문맹 할아버지가 공안과 협력해 붉은 머리 귀신 사건을 해결한 얘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